8장 2절 건물 외 구조물입니다. 1절에서 개요, 2절에서 내진 설계 관련 규정, 3절에서 설계 예제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번엔 설계 예제, 제일 첫 번째로는 가스 터빈 건물, 두 번째는 파이프 선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예제는 피마 2016년에서 나온 설계 예제 집을 참조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 터빈 건물인데, 가스 터빈 건물을 어떻게 건물 외 구조물 아니면 비구조 요소로 판단하느냐의 예제입니다. 지금 엔지니어가 판단해서 둘 중에 정답이 없는 거죠. 엔지니어가 판단해서 논리에 맞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산업구조물은 건물 외 구조물 또는 비구조 요소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분류는 실무 엔지니어가 구조물을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다음 예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다음과 같이 4베이, 하나, 둘, 셋, 넷, 4베이로 된 가스 터빈 전력 생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각 베이마다 가스 터빈이 있게 되고요. 건물로 외곽을 싸고 건물의 지붕에는 유입구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에 있는 고정 하중은 1.5kPa, 그 다음에 필터의 무게는 150kN 입니다. 이 구조물에 대해서 건물 내 구조물이냐 비구조 요소이냐를 차이를 나타내야 되는데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설계 기준에 의하면은 결합 중량의 25% 미만인 경우, 즉 요 건물 내 구조물이 25% 미만인 경우 비구조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비구조 요소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물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 내 구조물로, 그래서 상당히 꼼꼼하게 유연한 구조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건물 외 구조물로 보는 경우인데요. 4개의 필터 유닛이 강체 경막으로 통해서 서로 일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강체 다이어프레임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4개의 유입구 필터가 일체식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즉 유입구 필터의 중량을 150kN에다가 4개를 더하니까 600k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지하는 경막의 중량, 구조물의 중량이죠.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면적을 구해서 강체 경막을 1296kN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합된 총 중량은 1896이고요. 그래서 1896분의 600을 하다 보니까 31.6%, 25%, 이거는 현재 미국 기준은 20%로 바뀌었죠. 그래서 31.6%이므로 25% 이상이므로 건물 내 구조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결합된 지진력 저항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필터를 집중 질량으로 모델링 하는 대신에 구조 부조에 대한 지지력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필터의 구조 요소, 가스 터빈 지지 구조물의 구조 부조를 함께 구조물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집중 질량이 아닌 구조물로 모델링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비구조 요소로 보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실제 강체 경막으로 지지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예제를 위해서 유입구 필터들을 서로 독립된 고동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서로 필터들이 각자 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터 유닛들이 강체 경막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이전 예제의 가정과는 달리 필터 유닛들은 서로 간에 연결되지 않는다. 동적 응답이. 따라서 응답의 개개의 필터들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구조물 개개, 필터 개개는 하나의 집중 질량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즉 한 개의 필터의 중량은 150, 그 다음 지지하는 경막의 중량은 1296 해서 전체 중량비를 따졌을 때는 하나다 보니까 25% 미만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이 서로 독립적으로 고동한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강체 경막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필터를 집중 질량으로 모델링 할 수 있고요. 필터와 지지부는 비구조 요소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 선반에 관한 예제입니다. 파이프 선반에 관한 예제는 다음과 같이 설계 개수를 정하고 횡방향, 종방향에 각각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파이프 선반은 파이프 렉, 우리는 주로 파이프 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건축 구조 기준 19장에는 파이프 선반이라고 명칭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선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밑면 전단력, 그 다음에 최대 비탄성 변이를 계산하고 이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요는 석유 화학 시설인 2단으로 된 12배의 파이프 선반은 종방향, 길이 방향으로는 중심 가세 골조이고요. 보통 중심 가세 골조입니다. 그 다음 횡방향으로는 보통 모멘트 골조입니다. 이러한 게 돼 있고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는데요.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 선반은 나프타를 운반하는 건데 나프타가 실질적으로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1.0이 아닌 1.5를 사용해야 된다. 이고요. 그 다음에 하중인데 배관은 나중에 이것을 전부 다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 보수적으로 1.5kPa, 그 다음에 지지하는 강제 구조물의 중량은 0.5kPa 이라고 균일 분포 하중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 파이프는 열 팽창에 의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지점을 고정 지지로 보고 종방향으로는 서로 늘어날 수 있게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수백 메타 동안 연속되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로 고려하는 것은 72m 구간입니다. 그래서 72m 구간마다 이렇게 팽창 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열과 지진에 대해서 수축 이음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섹션, 구간으로 해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건 파이프렉의 평면도 가운데 부분에 6m 구간에 고정단식으로 되어 있고 가세로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왼쪽 부분으로서는 6m 간격으로 6개 베이가 있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6m 간격으로 5개 베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베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발코니에서 봤을 때 기둥이 없으니까 벽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벽체와 벽체 사이를 베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구조물에서는 철골 구조물에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베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인면도인데요. 인면도는 이렇게 보통 중심 가세 골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세 골조로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면을 봤을 때 위에 상단에 4개의 파이프라인, 하단에 4개의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개수를 봤을 때는 집안 운동과 관련된 설계 개수는 단축이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SDS 0.4, 0.18.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 더하기 건물 내 구조물의 중요도 개수, 내진 등급, 이게 구하는 방법이 앞서 기준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험,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중요도 개수를 1.5로 놓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진 등급은 특이 되고요. 그래서 집안 운동과 중요도 개수를 두 개를 합치고 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내진 설계 범주를 구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보수적인 값으로 가지고 최종적인 내진 설계 범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내진 설계 범주에 따라서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진 설계 범주 SDC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횡방향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길이 방향에 직각되는 방향을 횡방향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버스, 트랜슬레이션, 종방향은 롱지튜디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계 개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설계 개수를 정하는 방법은 건물에 대한 설계 개수, 왜냐하면 건물과 유사한 건물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또는 건물과 유사한 건물 내 구조물에서 있는 테이블로 나타난 설계 개수 둘 중에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통 건물 내 구조물 이것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준에서는 이것이 훨씬 R값도 작고 건물에 비해서 건물은 R값이 크지만 요거는 작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좀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의 구조물에 대한 것을 건물에 대한 설계 계수와 동일한 값을 썼어요. 해설편에 의하면은 중약진 지역이기 때문에 여차 얘기했는데요. 어찌되었든 그 값을 써더라도 산업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각종 스펙으로 구한 그 지진 하중 이상이어야 된다. 설계 부재력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지진 응답 계수를 구하고요. CS 값, 이건 건물에 썼던 값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 고유 주기를 해석으로 구한 후에 그 값에 해당되는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구하게 됩니다. 하한선은 건물에서는 0.01, 1%였었는데 여기서는 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7%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즉 무게의 17% 정도가 횡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최종 진도 혹은 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도의 의미니까요. 그래서 유효 중량을 구하고요. 유효 중량은 프레임은 다 강성으로 생성하고 위에 있는 무게들을 가지고 유효 중량으로 했습니다. 지진 시 사용되는 유효 중량입니다. 전체 중량이 아니라. 그래서 밑면 전단역을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밑면 전단역을 구하고 난 후 이것을 체크하고 그 다음 횡변이 드리프트라고 부르는데요. 횡변이를 탄성 해석을 통해서 구하고 우리가 설계 기준에서 주어졌던 변이 증폭 계수 그 다음에 중요도 계수를 해가지고 초과 비탄성 변이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허용 가능 한계를 넘는지 안 넘는지 건축 구조 기준에서는 이 값을 주어지지 않았고요. 물론 탱크하고 그 관련 구조물에 대해서는 주어졌는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해당 산업 분야에 혹은 벤더들 납품하는 데에서 제시한 허용 기준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용력 계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리던던시 팩터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는데요. 리던던시 팩터라는 것은 일부 부재가 손상되더라도 주위에 있는 다른 부재가 견뎌주기 때문에 구조물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용력이 큰 구조물은 여러 부재가 지진 하중을 분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죠. 특정 부재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부재들이 이율 보완해서 전체적인 안정성을 유지한다입니다. 그래서 부정전 구조물일 경우는 여용력 계수가 1.0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3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 계수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중약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지 해서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여용력 계수를 1.0으로 씁니다. 미국 기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평방향 지진은 지진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용력 계수를 곱해가지고 수평방향 지직을 증폭시켜 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수직 지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20%를 넣어주게 되고요. 수직 방향 지진입니다. 이거는 수평 방향 지진이죠.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부재의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초과 강도 계수를 고려해서 지진을 증폭시켜 준다입니다. 종방향 설계도 마찬가지 방법이고요. 횡방향일 때는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 줘야 될 부분이 없다지만요. 종방향 설계에 있어서는 쭉 내려가 보면요. 마지막으로 중심 가세 골조가 있는데요. 중심 가세 골조에서 중심 가세 골조의 그 보하고 연결되는 보가 기둥과 연결되는 접합부와 연결되는 것은 수집재 콜렉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지진 하중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이 수집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강도 계수를 사용한 특별 지진 하중을 사용해야 된다. 이고요. 그 다음에 정방향일 때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보통 모멘트 골조가 아니라 보통 중심 가세 골조이기 때문에 R값과 오메가 혹은 CD 값이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건물의 구조물에 대한 두 값이 서로 같게 해놨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이제 중약진 지역이기 때문에 덜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